무심코 내린 햇살 아래 낙준과 소미는 현세로 내려와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하게 번지는 그 시간,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시간선의 틈에서 튕겨져 나온 듯 허공을 밟고 걷고 있었죠. 복직한 낙주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이례적인 임무, 바로 전달 사명을 위해 소미와 함께 현세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이 임무는 죽은 자가 남긴 감정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로 센터장이 소미에게 회복의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판단에 동행을 허락한 거예요. 소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천국 시스템은 그녀의 내면에 아직 분류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렸어요. 센터장은 그녀가 스스로의 본질을 마주해야 진짜 의미에서 천국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감정 전달 임무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현세 귀환을 허가해준 것이죠. 소미는 이 여정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를 찾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다만 아직은 도시의 거리, 땀냄새 섞인 사람들의 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하와이 셔츠를 입은 남자 하나가 길모퉁이를 지나가던 순간 소미의 걸음이 멈췄어요. 그녀의 시선은 멀어지고 뇌리에 파편처럼 튀는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무언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열쇠처럼 보였고, 표정이 급변한 소미는 이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어요. 낙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소미는 곧 손을 내저으며 침묵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은 분명하게 남아있었죠. 뭔가 두렵고 동시에 그리운 이 감정은 소미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왜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걸까? 주변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자판기 소리,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가는 어린아이의 그림자, 햇살의 각도까지도 어딘가 과거의 장면과 겹쳐 보였어요. 이 장면들이 실제 기억인지 감정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소미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어요. 삶을 마감한 영혼 중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 자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고 오는 것이었죠. 센터장은 그것을 감정 전달의 사명이라 불렀고, 이례적으로 복직한 낙준에게 허가된 임무였어요. 소미는 그 임무에 함께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녀가 겪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단순한 임무의 부작용이 아니었어요. 기억과 감정의 끌림, 그것은 운명이 다시 그녀를 불러들이는 사인이었죠. 낙준은 그런 소미를 조용히 바라보며 처음 천국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소미는 어딘가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표정의 의미가 바뀌어 있었어요. 낙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누구였든 지금은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감정 파동을 감지하는 천국센터의 시스템은 그녀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센터장의 얼굴에 떠오른 미묘한 주름은 단순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감정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천국과 지옥의 경계도 다시 요동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미 수신 대상의 곁을 스치고 있었고, 그들이 망설일수록 그 문은 점점 닫히고 있었어요. 기억은 하나의 사운드처럼 소미의 내면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와이 셔츠를 입은 남자의 모습은 과거의 특정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고, 그 장면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의 뿌리처럼 다가왔죠. 어느 건물 계단 아래 누군가 자신을 무릎 꿇린 채 웃고 있던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자신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를 애써 외면했던 기억이었어요. 무서웠고 동시에 슬펐어요. 소미는 이 기억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란 걸 직감했어요. 기억은 과거의 편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결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조각이었죠. 소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고 손끝은 싸늘해졌어요. 몸은 현실에 있지만 의식은 과거로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무릎 꿇고 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고,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어요. 낙주는 그녀를 다시 흔들며 불러세웠고,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낙주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은 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고통의 형태로 다가온다면 더더욱 그랬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은 전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음 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외동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한 채 병실을 떠났고, 그 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죠. 전달 대상은 이제 17살이었어요. 마음이 아직 여문 상태였고 무언가 단단한 진실이 필요했어요. 소미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고스란히 전하며 누군가 당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울었고 낙주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전할 말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소미의 눈빛이 바뀌었고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것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낙주는 소름이 끼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병실 안에 있던 꽃병이 갑자기 깨지며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소미는 금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기억의 단절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층의 기억 충돌이었어요. 낙주는 이를 놓치지 않았고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소미의 몸에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3의 인격 혹은 영혼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전달 사명의 마지막 대상에게 도착한 것은 한 노파의 묘비 앞이었어요. 그 묘비는 낙준에게도 익숙했어요. 바로 천국에 오기 직전 시장통에서 일수를 갚지 못했던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해숙이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죠. 낙주는 그 묘비 앞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고 그 틈에 소미는 묘비 뒤편에서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일기와 오래전 지옥의 일부 시스템에서 유실된 기억 조각 데이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엔 영애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다른 몸에 담겨 남아있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은 거야. 낙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미의 내면에 남아있던 그 미세한 어둠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영애의 감정, 영혼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감정의 잔재였어요. 다시 말해 해숙이 선택하지 못한 딸의 감정이 누군가를 통해 세상에 잔류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고 시간의 균열이 다시 한번 열렸어요. 센터장의 목소리가 낙준의 귀에 직접 울렸어요. 조심하세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터지고 흐르게 하지 않으면 썩어요. 소미의 몸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에서 붉은 형체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감정의 잔재가 형태를 갖춘 존재였고 누구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해치지 않으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존재는 오래 현세에 머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문은 곧 닫힐 예정이었어요. 그 붉은 형체는 무형이면서도 살아있는 감정처럼 느껴졌어요. 그 존재는 말없이 낙준과 소미 사이를 떠돌며 과거의 장면을 투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사기처럼 공기 속의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엔 어린 시절의 영예, 해숙과의 일상, 지옥문을 앞에 둔 마지막 순간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낙준은 그것이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의 물성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정이 너무도 강렬하면 그것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그 순간 감정의 무게를 감지한 천국의 시스템이 경고를 울렸고 붉은 형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소미는 갑작스레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은 채 낙준을 붙잡았어요. 저 안에 있는 게 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버린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낙준은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이건 그녀가 직접 마주해야 할 감정의 무게였어요. 마지막으로 붉은 형체는 소미의 눈앞에서 희미하게 웃었고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남긴 듯했어요. 감정은 사라졌지만 온기만큼은 확실히 남아있었어요. 붉은 형체는 천천히 소미의 몸을 감쌌고 그녀는 마치 두 사람의 기억을 동시에 짊어진 듯한 얼굴로 낙준을 바라봤어요. 돌아가야 해요. 이 감정은 여기 남기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듯 눈을 감았고 낙준은 그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천국의 입구로 향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무사히 돌아왔고 센터는 그들을 조용히 맞이했어요. 센터장은 그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감정은 전달되었고 기억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곳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요. 소미는 이후 기억의 일부를 온전히 되찾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자아를 되찾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과거를 품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해숙은 소미를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품었어요. 이번엔 단지 영예가 아니더라도 그녀가 품고 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함께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식탁이 작은 쿡그릇 하나에도 비오는 날 우산의 각도에도 해숙은 소미의 잔재와 새로움이 함께 담긴 흔적을 느끼고 있었죠. 낙주는 다시 천국의 우편 배달부로 돌아와 익숙한 일상을 시작했고 그는 봉투 하나를 해숙의 집 우체통에 남겼어요.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천국은 항상 이곳에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겪은 감정의 모든 무게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며 다시 시작되었고 그 위에 놓인 감정의 기록은 앞으로도 이 마을에 머물 거예요.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고 소미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차를 따랐어요. 하늘은 맑았고 우산은 오늘도 마당에 펴져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갔다는 듯 그늘 아래 남은 발자국은 따뜻했죠. 그리고 그 온기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감정의 증거였어요. 해숙은 그날 저녁 우산 아래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낯익은 듯 다정했고 허공에 머물던 빛 조각들이 천천히 해숙의 손등에 내려앉았죠.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인사를 남기고 떠난 자리 같았어요. 목사는 해숙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이제 진짜 마음 내려놔도 되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가벼워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 속에는 더는 과거를 무게로만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천국에서 또 한 번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어요. 감정의 진동은 기록되지 않지만 존재는 확실하게 남는 법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